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니었는데 신발은 젖은 것처럼 무거웠고 속이 텅 빈 상태로 골목길을 걷던 민석은 몇 번이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집어넣기를 반복했다. 전화 한 통 없이 사라진 자신이 아내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진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돌고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 한편엔 나만 억울한 건 아니잖아라는 반항처럼 억눌린 감정이 부풀고 있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손끝은 한 박자 느렸고, 문이 열리는 순간 새어나오는 따뜻한 빛에 잠시 눈을 찌푸린 민석은 당연히 집안에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했으나 조용한 거실 소파에 웅크린 사람을 보곤 잠시 멈춰섰다. 형부 많이 힘들죠. 처제 윤서였다.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보다 윤서가 이 시간에 혼자 남아있다는 현실이 더 낯설었다. 그녀는 두 무릎을 가만히 끌어안은 채 눈은 떼지 않으면서도 목소리는 부드럽게 깔았다. 민석은 잠시 말이 없었고 구겨진 와이셔츠 소매를 한 손으로 풀며 괜히 쿵쿵대는 심장을 눌러보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아무 말도 대꾸할 수 없었다. 말다툼이 격해졌고 서로의 말은 창처럼 박혔고 남은 건 짧은 침묵과 문을 박차고 나온 뒤늦은 후회뿐이었다. 언니가 너무했어요. 윤서는 작게 말하곤 시선을 거두었고 민석은 그녀의 말이 더 무서웠다. 그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는 민석을 너무도 부끄럽게 만들었고 자신이 무조건적인 피해자라고 믿었던 얄팍한 자존심은 순간 깨져버렸다. 너까지 그런 말 하면 나 진짜 못 버텨. 민석은 겨우 말을 뱉으며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고 고개를 들어 윤서를 바라본 그 순간 조용히 웃는 그녀의 얼굴이 밤보다 더 깊게 마음을 건드렸다. 그건 위로 같기도 했고 이해 같기도 했고 아니면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장면 같기도 했다. 형부는 원래 참아주잖아요. 혼자 삼키고 표현 못하고 언니는 그런 거 몰라요. 알면서도 일부러 못 본 척 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엔 쌓인 무언가가 분명히 들려 있었다. 너 그런 말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아요. 근데 전 쉽게 한 말 아니에요. 민석은 그제야 숨을 깊이 내쉬며 눈을 감았고 누군가 나를 이해해준다는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몸 안에 있었던 온갖 감정들이 꺼져가던 불꽃처럼 반짝이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밖은 고요했고 거실엔 따뜻한 스탠드 조명 하나만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윤서의 눈동자는 더 깊어 보였다. 민석은 무심코 손을 내려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권하려 했지만 그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쏙 들어가는 뒷모습이 평소보다 왜 이리 작아 보이는지 조금만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인데 이상하게도 그 거리감이 갑자기 더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민석은 어렴풋이 깨닫는다. 이 밤은 단순한 갈등의 끝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어떤 시작점일지도 모른다는 걸.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들이 그대로 식탁에 올라와 있었고 구근데워진 흔적 없이 미지근하게 굳어 있었으며 그 위로 얹힌 깨시 한 장마저도 흐트러지지 않은 걸 보면 이 밥상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돼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민석은 말없이 가방을 내려두고 마치 자리를 빌려 앉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의자에 엉덩이를 붙였고 손에 남아있던 외부의 찬 공기를 흘려보내듯 천천히 손등을 비볐다. 주방 조명만이 환하게 켜진 채 거실과 복도는 어두웠고 작은 형광등 아래에 앉은 윤서는 왼손으로 국그릇을 살짝 돌리며 시선을 내리깔았는데 그 자세가 말보다 먼저 감정을 말해주는 것 같아 민석은 순간적으로 눈을 피하고 말았다. 따로 말하지 않아도 이 밥이 자신을 위한 것이란 걸 알 수 있었고 그 따뜻한 배려가 오히려 오늘 하루를 견디고 돌아온 몸을 더 무겁게 짓눌렀으며 민석은 무겁게 들었던 숟가락을 다시 내려놓은 채 눈을 감았다. 형부, 식으니까 그냥 드세요. 술 마시지 말고요. 윤서가 내민 물컵은 잔잔히 흔들렸고 민석은 대꾸 없이 받기만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말뜻이 너무 또렷하게 느껴져 쉽게 삼킬 수 없었다. 입을 떼면 아무 말이나 쏟아질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고 참았던 울컥함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어른처럼 행동하려고 애쓰는 모습조차 스스로 낯설게 느껴졌다. 너 진짜 착하다. 민석은 겨우 입을 열었고 마주 앉은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숟가락만 들었다. 그 한마디가 위로인지 후회인지도 스스로 확신할 수 없었지만 누구에게든 따뜻함을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자신은 그간 얼마나 무심하고 거칠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착해서 참은 거예요. 형부도 언니도. 그냥 다들 너무 바쁘니까요. 윤서의 말투엔 습관처럼 길들여진 수능이 배어 있었고 민석은 그 말 속에 묻힌 감정의 결을 알아차렸기에 괜히 미안하다는 말을 삼켰다. 누군가를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었고 말없이 참는데 익숙한 사람도 있었고 윤서는 후자였기에 더 조심스러워야 했다는 걸 지금에서야 실감했다. 민석은 말없이 밥 한 숟갈을 더 뜨며 창밖을 바라봤고 밤하늘은 흐려져 있었다. 쏟아질 듯 보였던 비는 내리지 않았고 그 애매한 공기처럼 지금 이 식탁 위의 감도는 감정도 무언가 결정되지 않은 채 부유하고 있었다. 식탁 아래로 흐른 긴 정적은 둘 중 누구에게도 편안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묘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형부는 항상 혼자 밥 드셨어요? 글쎄, 언제부터인가 그냥 익숙해졌지 뭐. 같이 먹는 거 이제 싫지 않으면 좋겠어요. 전 이런 밥 나쁘지 않거든요. 윤서의 눈빛이 조심스럽게 민석을 향했고 그 시선이 닿은 순간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금 그녀가 말하는 건 단순한 식사의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와 나누는 시간 자체의 무게였고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해온 사람의 말이기에 더 깊이 박혔다. TV 화면은 계속해서 뭔가를 떠들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무슨 대사가 오가는지는 단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화면 속 등장인물들의 표정과 상황은 둘 중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한 채 말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민석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쪽으로 기운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 자리한 윤서는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한 뼘도 채 되지 않는 간격이 주는 긴장감이 말보다 컸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생각은 전혀 다른 방향을 헤매고 있었으며 그 공기가 너무 조용해지는 순간 윤서가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였다. 살짝 닿는 듯 많은 어깨가 접촉하는 순간 민석은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지만 놀랍게도 거부의 몸짓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자세를 고쳐 앉는 것처럼 보이기만 했을 뿐 물러나지는 않았다. 윤서는 그 반응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마치 오래전부터 계산된 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러나 아주 천천히 그의 팔에 체중을 실었다. 형부, 오늘 하루 힘들었죠. 낮은 음성은 화면의 소음보다 선명하게 들렸고 민석은 한참 동안 대답 없이 화면만 응시하다가 느리게 고개를 돌려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늘뿐이겠냐. 말끝에 쓴 웃음을 덧붙인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길게 뱉었고 그날 아내와 나눴던 말들이 윤서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을 만큼 공허하게 느껴졌다. 난 그냥 형부가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기대도 하고 진짜 힘들 땐 누가 좀 잡아줬으면. 윤서는 얼굴을 들지 않았고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갈증은 민석의 속을 서서히 파고들며 마음 어딘가를 두드리고 있었다. 가벼운 위로로 치부할 수 없는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이었고 민석은 그 감정을 듣고도 침묵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팔에 살짝 걸친 그녀의 머리는 따뜻했고 민석은 팔을 조금 더 안쪽으로 당기며 그녀가 기대는 각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했고 그건 단순히 거절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있다는 의미로 변해가고 있었다. 사람은 다 자기 편 하나만 있어도 견딜 수 있다던데. 민석의 말에 윤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고 눈을 마주치진 않았지만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민석의 손끝이 소파 쿠션 아래로 내려가며 그녀의 손등 가까이 다가갔고 닿지는 않았지만
닿을 듯한 그 간격은 어느 때보다 진하게 맴돌았고 그 떨림 속에서 서로의 감정이 어디까지 흘렀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제 물리적인 간격이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에 따라 바뀌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마음은 지금 아주 조용하고도 확실하게 열리고 있었다. 조명이 은은하게 번지는 거실은 잔잔한 음악이라도 흘러나올 듯 고요했지만 실상은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 사이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쌓여온 감정들이 머릿속과 가슴속을 뒤섞으며 끓어오르고 있었으며 민석은 팔걸이에 걸친 손끝으로 소파를 가볍게 문지르다가 아무 말 없이 천장을 올려다봤고 윤서는 그런 민석을 옆에서 천천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순간 민석은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고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말이 가볍게 흘린 위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관찰 끝에 내린 결론처럼 들렸기 때문에 의식은 잔잔히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확 밀려오는 벅참에 정신을 놓칠 뻔했고 그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를 스스로도 모를 정도로 그 문장 하나가 민석의 가슴 깊숙한 곳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무슨 말이야? 왜 내가 그런 말을 해? 민석은 쉰 목소리로 반문했지만 그 속엔 항변도 없었고 부정도 없었으며 오히려 듣고 싶었던 말을 너무 늦게 들은 사람의 당황과 이제 와서 감정을 드러내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혼란만이 깔려 있었고 그런 민석의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윤서는 망설임 없이 손을 올려 그의 어깨에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손바닥을 올려놓았다. 왜냐면 계속 봐왔으니까요. 말끝을 흐리며 어깨에 머문 손이 민석의 셔츠 위로 조심스레 눌려왔고 그 손은 절대 무겁지 않았지만 묘하게 숨을 막히게 만들었고 민석은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움찔렀지만 결국 피하지 않았으며 그 피하지 않은 선택이 고통이라는 걸 서로는 아무 말 없이 이해했고 감정은 그렇게 말보다 먼저 닿은 손끝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윤서의 손끝이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민석의 심장은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이 그저 위로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엔 그 손에 담긴 체온이 너무 조심스럽고 또렷하게 전해졌기 때문에 민석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 인지가 죄책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괜찮아요, 형부. 지금만은 그냥 기대도 돼요. 그 말은 허락이자 구원이었고 민석은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도 내쉬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이 놓여있는 그 자리를 자꾸 의식하며 온몸을 굳혔고 이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보다 이 감정의 끝을 마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왔고 그 순간부터 모든 소리와 시간은 멈춘 듯 흐르지 않았고 단지 어깨 위에 올려진 손 하나로 지금까지의 모든 이성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민석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은 상태로 말없이 숨을 고르고 있었고 조명이 만들어낸 그림자는 벽을 타고 길게 늘어졌으며 방 안은 말보다 조용했고 감정보다 촉각이 먼저 흐르기 시작한 건 아마 그날 밤이 처음이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손끝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싸왔고 윤서의 손이 민석의 등 쪽으로 미끄러지듯 옮겨지며 아주 천천히 셔츠 너머의 온도를 느끼려는 듯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몸을 안아왔다. 숨을 참는다는 게 이런 감각일까 싶을 만큼 민석은 입술을 다문 채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귀 뒤로 닿은 그녀의 숨결이 분명히 뜨겁게 자신의 목선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자 온몸이 작게 떨렸고 움찔하는 어깨 위로 그녀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얹혔다. 형부, 괜찮아요. 짧은 그 말은 허락이었고 변명이었고 유일한 구원이기도 했다. 민석은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손가락 하나를 떨며 와이셔츠 단추를 조심스레 풀었다. 윗단추가 하나 또 하나 풀리는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이마를 그의 어깨에 가만히 기댄 채
그 움직임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셔츠가 벌어지자 안쪽에서 올라오는 체온이 마치 입김처럼 그녀의 볼에 닿았다. 그녀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저 안고 있는 것만으로는 더는 감정을 감출 수 없다는 순간이었고, 어깨에서부터 내려온 손이 그의 허리 옆선을 타고 내려오다 멈추었고, 그 멈춘 위치가 너무 애매하게 정확했기 때문에 민석은 반사적으로 손을 덮었지만 그 손을 밀어내는 대신 그 위에 손을 얹어 감싸며 천천히 마주 보게 되었다. 지금 멈출 수 있을 것 같아. 윤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은 도망치고 싶은 이성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따라오는 감정의 눈빛이었고, 민석은 고개를 천천히 숙인 채 그녀의 이마를 이마로 맞닿게 했으며 호흡과 호흡 사이에 숨소리가 섞이자 방 안의 공기가 느껴질 정도로 진해졌다. 그녀의 손끝이 셔츠 사이로 천천히 파고들었고 단추는 저항 없이 풀려 있었으며 옷깃이 벌어지는 순간 목덜미로 들어온 그녀의 입김은 마치 사소한 바람처럼 시작되었지만 그 바람이 한 번 스치자마자 민석은 모든 생각을 멈추게 되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등을 따라 천천히 위로 올라오고 민석의 손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으며 그 감싸는 동작이 다정함인지 욕망인지 모호한 그 경계에서 단지 한 발짝만 더 다가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고, 바로 그 한 발짝을 결국 민석이 먼저 내디뎠다는 건 그날 밤 끝내 멈춰주지 않았던 떨림이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의 무게를 이겨냈기 때문이었다. 셔츠가 소파 등받이에 살짝 미끄러져 흘러내리는 소리, 목덜미에 스친 숨결이 갑자기 끊기고 대신 고개를 틀며 입술이 방향을 바꾸는 동작, 그녀의 손이 단추를 풀었던 민석의 가슴 위를 조심스럽게 쓸고 내려가다가 멈춘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움직임은 말없이 감정의 문을 열었고 닿지 않겠다는 대답까지 동시에 담고 있었다. 햇살은 유난히 맑고 따사로웠지만 거실 안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고, 시계는 아침 8시를 넘긴 지 오래였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으며 민석은 식탁에 앉은 채 물만 몇 번이고 넘기며 뚜껑도 열지 않은 밥상 앞에서 숟가락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다. 소파 쪽에 앉아있던 윤서는 짐을 챙기지도 않은 채 말없이 거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둘은 단 한 번도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같은 공간에서 각자 다른 세계를 견디고 있었다. 민석은 텅 빈 물컵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작은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는 윤서의 고개를 돌리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깊은 고요만을 불러왔으며, 그 침묵은 서로가 도망치듯 애써 만들어낸 결론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한밤중 그들이 나눈 건 분명 감정이었고 순간의 실수가 아니었다고 믿고 싶었지만 이 아침만큼은 그 믿음을 붙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감정 앞에 돌아온 현실은 너무 쉽게 죄책감의 모양으로 몸을 틀고 있었다. 현관 쪽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내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들어섰고 자기 잤어라며 던진 그 한마디는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모든 걸 덮어버리는 듯한 무서운 무게로 느껴졌고, 민석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혀 그냥 일찍 깼어 라며 억지로 말을 이어붙였지만 그 목소리조차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렸고, 옆에 있던 윤서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거실 둘러보며 윤서 아직 있었네? 하고 웃었지만 민석은 그 말에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한 채 애써 TV 리모컨을 집어들어 화면을 켰고 볼마음도 없는 뉴스 화면을 틀어놓은 채 무표정하게 화면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은 어젯밤 윤서의 손이 머물렀던 자리를 자꾸만 훔쳐보며 흔들리고 있었다. 윤서는 방에서 나오자마자 가방을 들었고 고개를 숙인 채 신발을 꺼내 신으며 말했다. 언니, 저 먼저 가요. 형부랑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 말은 전형적인 인사처럼 들렸지만 민석에겐 도망처럼 들렸고, 그녀의 뒷모습은 처음 이 집에 왔던 날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으며 민석은 무엇인가 붙잡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어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모든 감정을 넘겨야 했다. 윤서야. 짧게 부른 그 한마디에 그녀는 살짝 돌아보았지만 표정은 없었고 그 눈빛은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고, 민석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닫히는 문소리를 천천히 들어야만 했다. 아내는 그 장면을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다가 묻는다. 무슨 일 있었어? 민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그 웃음은 거짓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면서 아니, 그냥 윤서가 요즘 예민하더라고. 라며 대답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 깨닫는데 충분했다. 며칠 후 민석은 처제를 조용히 불렀다. 문은 조용히 열렸고 윤서는 들어서자마자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었고 그녀를 맞은 민석은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 앉은 채 손가락만 천천히 깍지 낀 상태로 시선을 내렸다. 그들 사이엔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고 대신 공기가 말을 대신했으며 몇 초간 이어진 정적은 조용한 합의처럼 모든 걸 흐르듯 연결하고 있었다. 윤서는 천천히 소파 앞으로 다가와 민석의 맞은편에 앉는 대신 곁으로 몸을 돌려 그와 같은 방향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녀가 숨을 내쉴 때마다 그 숨결은 민석의 옆목을 간지렸으며 서로의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흔들리는 그 거리가 한없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민석은 손끝을 천천히 움직여 그녀의 손등에 닿았고 그녀는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그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허벅지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으며 손과 손 사이엔 땀이 배어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던 손등이 곧 진정되기 시작하자 민석은 그 손 위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얹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손가락을 엮어내렸다. 이럴 거면 왜 불렀어요? 윤서가 낮게 묻자 민석은 그 말에 아무런 핑계도 대지 않았고 대신 천천히 상체를 기울여 그녀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며 말했다. 이대로 멈추는 게 더 힘들었으니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의 숨이 조용히 흔들렸고 그 숨결이 민석의 턱 아래로 입술을 타고 내려가듯 머물렀고 그 순간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허리를 들었다. 그의 손이 허리를 지나 등을 따라 올라가며 그녀를 더 깊숙이 끌어당겼고 윤서는 얇은 담요처럼 떨어져 있던 자신과 민석 사이의 거리를 받아들이듯 무릎을 끌어올려 그의 허벅지에 걸치듯 앉았고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민석의 호흡은 급격히 거칠어졌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대신 입술이 입술을 스치고 목선을 따라 숨결이 흘렀으며 민석은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다 이마를 맞댄 채 눈을 감았고 그녀는 말없이 그의 넓은 가슴팍에 이마를 기대었다. 방 안은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았고 그 숨소리 사이로 흐르던 정적은 이제 유혹조차 초월한 무언가였으며 그는 그녀의 허벅지 위에 올린 손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의지로 감아올리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경계선을 넘어섰다. 이제 감정은 더 이상 갈등이 아니라 결정이었고 그 결정은 몸의 온기로 입술의 떨림으로 손끝의 압력으로 증명되고 있었고 그날 밤 다시 닫힌 문 안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밤이 가라앉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생각이 아니라 감정의 여운이었다. 불을 끄고 누웠던 그 순간부터 민석의 귓가에 반복해서 맴돌던 건 윤서의 그 말. 형부라는 낮고 숨죽인 속삭임이었고 그 말이 단 한 음절의 이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도 복잡했고 침대 위 그녀의 입술이 가까워지던 순간에 흘러나왔던 그 소리 하나가 밤새도록 그의 의식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민석은 눈을 감고 있지만 잠들지 못했고 눈을 뜨면 아내가 있을 자리를 본능처럼 확인했지만 그녀는 일찍 일어나 주방에 가 있었고 그 틈 사이 민석은 이불을 덮은 채 자신의 숨소리만 더 크게 느껴야 했고 이불 안에서 식지 않은 체온이 방금 전까지의 모든 것들을 아직도 증명하고 있다는 듯 끈적하게 남아 있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움직임은 익숙했고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와 걸음, 커피를 따르는 소리, 잼을 바르는 그 습관적인 리듬 속에서 민석은 뭔가가 어긋났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자각했다. 겉은 그대로인데 안은 변해버린 것 같은 마치 아무 일 없던 듯한 일상이 더 견디기 힘든 감정이 되어버린 아침이었다. 자기, 어제 윤서 안 들어갔었어. 응, 그냥 좀 얘기하다가. 그래, 걔 요즘 좀 이상하긴 하더라. 가끔 나한테도 대답이 싱겁고 아내는 시선을 맞추지 않은 채 말했고
민석은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며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걔 어제는 뭐랄까 좀 달라졌던 것 같더라. 그 말에 아내는 관심 없이 고개만 한번 돌렸고 민석은 안도의 숨을 쉬는 동시에 이유 없는 불편함이 서서히 가슴 위로 차올랐다. 그날 오후 윤서는 다시 찾아왔고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민석은 그녀와 마주 앉았으며 말없이 테이블 위를 손끝으로 문지르던 윤서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제 난 기억할 거예요. 형부는요? 나도 못 잊을 것 같아. 그 대답은 진심이었고 동시에 변명도 방어도 아닌 그저 솔직함 하나로만 채운 문장이었다. 윤서는 눈을 피하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감정을 감추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당당했고 민석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게 점점 버겁게 느껴졌다. 감정은 여전히 같았지만 현실은 이미 둘 사이의 시선조차 거리감을 만들어 놓기 시작한 상태였고 그 거리감은 곧 누군가를 아프게 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가방을 들어 어깨에 걸며 말했다. 오늘은 먼저 가요. 근데 형부 그날 밤 저한테 거짓말은 안 했죠. 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눈빛을 떼지 않았고 그 직선적인 감정에 그는 끝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아니야. 한마디도 안 거짓말이었어. 그 대답은 또 다른 약속처럼 남았고 그 약속이 또 다른 파국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걸 이젠 서로가 알고 있었다. 늦은 오후 민석은 주방 탁자에 걸친 채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고 화면 속 윤서의 이름은 아까부터 아무 변화 없이 떠 있었지만 그 번호 하나가 그의 손끝을 붙잡아 놓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어젯밤의 체온은 여전히 손끝에 남아 있었고 아침에 그녀를 보내고 난 이후 민석은 단 한순간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한 채 자꾸만 부엌창 너머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민석은 고개를 들었고 윤서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서로 인사도 없이 거실을 가로질러 방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민석은 일어섰고 조심스럽게 문틈을 두드렸다. 윤서야, 잠깐만 들어가도 돼. 응. 그 한마디 허락의 문이 조용히 열렸고 민석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묘하게 달라진 공기부터 느낄 수 있었고 커튼이 절반쯤 드리워진 작은 방은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채 감정을 숨기기에 적당한 온도로 가라앉아 있었다. 윤서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있었고 민석은 그녀 옆으로 천천히 다가가 바닥에 앉았다.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억은 너무 분명했고 말없이 앉아있는 이 정적이 서로의 감정을 묻고 있는 형식이라는 걸 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무 말도 안 할래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형부, 어젯밤 진심이었어요? 그런 걸 묻는 너도 진심 아니잖아. 알면서 왜 그래? 민석은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덮었고 윤서는 순간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으며 그 손을 맞잡은 상태로 한참이 흘렀고 민석은 의자 옆에 쪼그려 앉은 채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때 내가 먼저였잖아요. 오늘은 형부 차례죠. 그 말은 조용히 던진 욕이었고 동시에 마지막 신호처럼 들려. 민석은 몸을 일으켜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녀의 어깨는 긴장감으로 미세하게 떨렸고 민석은 망설임을 삼키며 천천히 그녀의 옆으로 앉았고 그들이 함께 마주 앉았던 작은 침대 가장자리에 서로의 무릎이 닿을 듯 붙었을 때 이미 숨결은 닿고 있었다. 윤서는 먼저 고개를 숙였고 그 숨결이 민석의 턱 밑을 타고 목선으로 스치듯 지나가자 그는 몸을 돌려 그녀의 뺨에 입술을 가볍게 갖다 댔고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그대로 숨을 삼켰다. 민석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 손끝이 천천히 허벅지로 흘러내리자 윤서는 숨을 멈춘 채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대었고 둘의 몸은 마치 수면 위에 닿은 물결처럼 자연스럽게 얽히며 다시금 선을 넘기 직전에 그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띠리링.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며 낯익은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둘은 동시에 숨을 멈춘 채 얼어붙었고 윤서는 급히 몸을 일으켜 벽 쪽으로 몸을 돌렸으며 민석은 눈을 감고 천천히 일어섰고
가슴이 세차게 요동치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윤서야, 집에 있어.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그 밝음이 지금 이 공간에선 칼날처럼 느껴졌고, 민석은 그녀가 이쪽으로 향하는 걸 느끼며 서둘러 문 뒤쪽으로 몸을 숨겼고, 윤서는 이불 위에 가만히 앉은 채 조용히 숨을 죽였다. 윤서. 문 앞에서 멈춘 발소리. 그 뒤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문틈 아래로 들어오는 빛과 함께 그 그림자 안에서 아내가 손잡이를 잡는 소리가 너무도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 순간 윤서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형부,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민석은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으며 말 대신 고개를 단 한 번 끄덕였다. 문은 결국 열리지 않았다. 아내는 몇 초간 문 앞에 멈춰 서 있다가 그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고, 민석은 그제야 주먹을 꽉 쥔 채 턱을 떨고 말았다. 아침 햇살은 어제와 다를 것 없이 거실 창문 틈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지만 그 빛 아래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하고 조심스러웠으며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지 않았음에도 공간은 산산이 부서진 감정들로 가득했다. 민석은 주방 문턱에 서서 한참 동안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고,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랍장을 열고 옷을 접고 서류 봉투를 넣고 가방 안에 넣는 동작을 기계처럼 반복했으며 그 어떤 말도 설명도 변명도 꺼내지 않은 채 손으로만 움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차라리 무서울 만큼 담담했고 그 담담함이야말로 민석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지금 나가려고? 응.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고 그 끝맺음이 오히려 더 많은 말들을 차단하는 느낌이었다. 민석은 말없이 걸음을 옮겨 거실 쪽으로 나왔고 소파 끝에 앉아있던 윤서와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그 누구도 먼저 시선을 피하거나 웃지 않았고 그 누구도 감정을 감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언니, 나도 같이 나갈게요. 그럴 필요 없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짧고 뾰족한 대화 속에서도 두 사람은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예의조차 서로를 찌르기에 충분했고 민석은 그들 사이에 더 이상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둘 다 잠깐이라도 그냥 좀 생각할 시간은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민석의 말은 너무 늦었고 너무 엷었으며 윤서는 대답 없이 눈을 감았고 아내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넌 이미 생각 끝낸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줬던 거고. 그 말에 민석은 할 말을 잃었고 입술만 우물거리며 무언가 항변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다.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며 민석 쪽으로 시선을 던졌고 형부 아니, 이젠 그냥 민석 씨. 건강하세요.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민석은 본능처럼 손을 뻗으려 했지만 그 손은 반쯤 들린 채 멈춰 있었고 그녀는 그 손이 향하지 않도록 고개를 돌린 채 현관문으로 향했다. 아내는 이미 신발을 신은 상태였고 윤서가 문을 열 때 그녀는 먼저 나가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 옆에 잠시 서서 윤서의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보이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조심했는지. 윤서는 고개를 숙였고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녀의 눈가에서 조용히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이 방금 닫힌 현관문 위로 천천히 그려지고 있었다. 민석은 그 자리에 멈춘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닫힌 문을 향해 걸음을 떼지도 못한 채 말없이 거실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무거운 공기, 차가운 발끝, 식어버린 감정 속에서 그는 스스로가 한없이 무력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누구도 붙잡지 않았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으며 그 집엔 세 사람이 아닌 단 한 사람의 죄책감만이 남아 있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방 안은 불도 꺼지지 않은 채 멍하니 켜진 조명 아래로 흘러갔으며 민석은 침대 머리맡에 걸쳐놓은 휴대폰 화면을 몇 번째인지 모를 만큼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알림은 조용히 울렸고 그 진동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화면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이 떠 있었으며 그 문장은 너무 짧고 단순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박혔다.
보고 싶어요. 그녀의 이름은 없었고 프로필 사진도 없는 채 텍스트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졌고 그 문장 하나가 민석의 머릿속을 깨우고 가슴 안쪽을 저릿하게 두드리며 더는 외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몇 초간 그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누워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바라보았으며 그 문장을 지워보려 했지만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멈춰 있었고 오히려 답장이라는 단어 근처에서 떨리듯 내려앉았다. 지금 답장을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녀가 흘린 눈물도 마지막으로 남긴 인사도 이 한 문장으로 되돌려질 수는 없을 거라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왜 하필 지금이야? 민석은 조용히 중얼였고 그 말은 대상을 향한 것도 자신을 향한 것도 아닌 그저 이 모든 흐름을 어떻게든 밀어내기 위한 외침처럼 들렸고 하지만 그 감정의 밀도는 이미 그 어떤 핑계로도 지울 수 없는 무게였다. 그는 휴대폰 자판 위에 손가락을 올렸고 나도라는 두 글자를 써내려가다 손을 멈췄고 지운 뒤 다시 괜찮아 라고 써보았지만 그마저도 보낼 수 없었다. 그의 안엔 여전히 책임과 갈망이 공존하고 있었고 그 균형은 어느 쪽으로도 쉽게 기울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는 그저 손가락을 굳힌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잠시 뒤 알림음이 다시 울렸고 이번엔 문장이 더 짧았다. 자고 있겠죠. 그냥 답 안 와도 괜찮아요. 그 문장이 오히려 더 치명적으로 민석의 가슴을 눌렀고 이제 더 이상 무시하는 것도 외면하는 것도 그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는 감정이라는 걸 인정하게 만들었다. 나도 너 많이 생각했어. 민석은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고 그 문장을 말로 내뱉는 순간 이미 마음은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말조차 문자로 쓰지 못했고 대신 휴대폰 화면을 조용히 꺼버린 뒤 머리를 손으로 감싼 채 조용히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그는 아무런 답도 보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단지 모른 척하는 방식일 뿐 그가 이미 마음으로 답하고 있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비가 막 그친 골목엔 눅눅한 흙냄새와 젖은 먼지의 잔향이 떠돌았고 가로등은 빛이 퍼지기보다 젖은 바닥에 반사되어 한 길을 더 깊게 만들고 있었으며 민석은 우산도 없이 그 길목을 지나던 중 골목 입구에 기대어 서 있는 낯익은 그림자를 본 순간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윤서였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 자리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민석은 그 모든 것들이 필연처럼 느껴졌다. 그녀도 고개를 들었고 둘은 몇 초간 말없이 눈을 마주 보았으며 그 짧은 침묵 안에 지난 몇 주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여기서 뭐해? 그냥 혹시 올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요. 그날 이후 나도 미쳤었어. 그 문장 아직 못 지웠어. 민석은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겨 비에 젖은 벽 아래로 다가와 그와 겨우 한 발짝 거리로 섰다. 나도요. 보고 싶다는 말 수십 번 쓰고 지웠어요. 답장 하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근데 형부, 아니 민석 씨, 지금은요?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 말없이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살짝 끌어당겼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비에 젖은 골목의 한가운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너무도 자연스럽게 입을 맞췄고 그 입맞춤은 욕망보다도 오래된 감정이 쌓인 결과였으며 입술 위에 남은 모든 말들은 입김처럼 사라져갔다. 민석은 눈을 감은 채 그녀의 뺨에 손을 얹었고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를 내며 그 손 안에서 얼굴을 파묻듯 기대었고 그 순간 민석은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위로도 순간의 충동도 아니라는 걸. 이건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래야 해요. 그녀는 입을 뗐지만 입술은 붙잡히듯 다시 닿았고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으며 민석은 그 눈물을 보고도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감정은 다시 움직였고 그 골목은 기억의 장소로 바뀌었다.
초가을의 바람은 낮게 깔린 구름처럼 차분하고 무거웠고 하늘은 환하게 열려 있었지만 그 아래에 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 계절에도 속하지 않는 감정의 틈이 선명하게 놓여 있었다. 민석은 골목길을 지난 뒤 조용히 멈춰섰고 뒤따라온 윤서는 그 자리에서 숨을 고르다 끝내 그의 등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 난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매일 꿈에 나왔고 깨어나면 또 울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서운함이나 집착이 아니라 오랜 시간 꾹꾹 눌러왔던 감정의 밑바닥을 뒤집는 고백이었고 민석은 그 고백 앞에서 돌아서지도 다가가지도 못한 채 그저 가만히 땅만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다. 그게 다 그냥 그날의 충동이었어요? 외로웠고 누가 와주니까 흔들렸던 거예요? 윤서야. 아니에요. 대답하지 마요. 어차피 또 망설일 거잖아요. 매번 그랬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 끝에서 뚝 하고 눈물이 떨어졌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그 눈물을 마주하지 못하고 끝내 시선을 다시 돌려버렸고 그 작은 동작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날 밤 내가 먼저였던 거 알아요. 근데 형부가 날 받아준 건 단지 책임지기 싫어서였던 거예요? 책임 같은 말, 이제 그만하자. 우린 사랑 아니었어요? 그 물음은 작았지만 그 안은 그녀가 가진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고 민석은 그 말에 도망치듯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떨군 채 손끝만 조심스레 주먹을 쥐었다. 대답해요. 사랑 아니었냐고요. 나는. 민석은 말끝을 흐렸고 그녀는 그 침묵이 곧 대답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됐어요. 이제 정말 끝내야겠네요. 그녀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뒷걸음질을 치듯 돌아섰고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의 감정이 찢기는 소리가 따라 붙었으며 민석은 그 뒷모습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두 발은 땅에 묶인 듯 떨어지지 않았다. 윤서야. 그는 한 번 더 불렀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손을 한 번 흔들었고 그 손짓은 인사도 작별도 아닌 이제 정말로 보내달라는 마지막 요청처럼 느껴졌다. 남은 건 뒷모습뿐이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도 다가가지 못한 자신이 가장 큰 실패처럼 남았다. 민석은 식탁에 놓인 머그잔을 손에 쥔 채 식지 않은 커피를 마시지도 못하고 식어가는 공기 속에서 고개만 떨군 채 앉아 있었다. 창문 밖 햇살은 선명했지만 그 빛은 유난히도 무거워 그의 어깨 위를 덮듯 내려앉았고 그 어색한 조용함을 깨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였다. 그녀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으며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지만 분명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는 직선처럼 날카로웠다. 민석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아이였어. 그녀의 질문은 담담했고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깊은 상처로 파고들었고 민석은 단숨에 입을 열 수 없었다. 어떤 부정도 변명도 지금 이 순간에선 더 비참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고 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군 채 침묵을 선택했다.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어떻게 나를 속였는지보다 누구였는지가 더 중요했거든. 근데 결국 그 애였다는 게.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한숨을 삼켰고 조용히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이건 내가 보든 말든 상관없어. 난 이제 기다리지 않을 거니까. 그녀의 손끝이 봉투를 떼는 동안 민석은 무언가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고개를 돌린 채 덧붙인 한마디가 모든 말을 삼켜버리게 만들었다. 기억해. 넌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야. 도망친 거야. 그 말은 저주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지만 그 어떤 고성보다 가슴을 찢는 문장이었고 민석은 말 대신 침묵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아내는 한 번도 민석을 바라보지 않았고 대신 식탁 옆을 지나쳐 문 앞에 서더니 신발을 신지도 않은 채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 나 그 애 안 미워해. 그냥 너한테 실망했을 뿐이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문을 열었고 그 열림과 동시에 민석의 몸은 반사적으로 움직이려 했지만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다시 무너졌고 닫히는 물소리마저 너무 천천히 들려. 그는 그 소리를 끝까지 듣고 나서야 고개를 들 수 있었다. 식탁 위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커피, 그리고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혼 서류가 민석의 앞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 그 방 안에 남아 있었다. 늦은 오후 그 골목의 공기는 여전히 습했고 그늘진 담벼락 아래엔 오래전부터 누군가 머물렀던 듯한 정적이 쌓여 있었고 민석은 매일처럼 그 길을 돌았다가 익숙한 자리에 멈춰선 채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은 느릿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바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깃을 건드리듯 민석의 셔츠 자락을 흔들며 스쳐갔지만 그 어떤 감정도 일으키지 못했다. 시간은 꽤 흘렀다. 누구도 곁에 남지 않았고 누구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후회와 상상과 부정 사이를 오갔지만 결국 이 자리로 되돌아오는 걸 반복할 뿐이었다. 골목 어귀, 그날 그녀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우산 없이 젖은 어깨로 조심스럽게 입술을 맞췄던 순간. 그리고 이건 마지막이에요라며 떨리던 그 속삭임. 민석은 그 모든 장면을 마치 오늘 일처럼 떠올렸고 기억은 점점 흐려져야 마땅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장면만은 더 또렷해지는 듯 자꾸만 가슴 깊숙이 떠올랐다. 그날의 윤서 그 눈빛이 아직도 선명한데 말이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였고 다시 묻지도 못한 그 질문 하나가 가슴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었으며 사랑 아니었어요? 라는 그 목소리와 함께 따라붙던 눈물이 지금도 자꾸만 뺨 한쪽을 타고 흐르는 감각처럼 남아있었다. 얼마 전 아내로부터 정식으로 이혼 처리가 끝났다는 문자 하나가 왔고 그 뒤로는 어떤 안부도 확인도 없었다. 윤서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단 한 번도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그건 아마도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였는지도 모른다. 난 결국 그 누구도 잡지 못했네.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고 그 말엔 자책도 있었지만 묘한 후련함도 섞여 있었다. 욕망의 끝에서 진심을 마주했고 진심을 앞에 두고 도망쳤으며 도망친 자신을 탓하지 않기 위해 너무 많은 핑계를 품었지만 결국 남은 건 조용한 빈자리뿐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려다 멈췄고 화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공란을 한참 들여다보다 그는 결국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기억 속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있다. 민석에게 윤서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랑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외롭진 않았겠지. 하지만 사랑이 아니었다면 난 이렇게까지 기억하지 못했을 거야. 그는 조용히 웃었고 그 웃음 끝에 뭔가 뚝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조차 이젠 받아들이기로 했다. 남겨진 사람은 항상 누군가의 기억 안에 오래 머물기 마련이다. 민석은 오늘도 그녀를 떠올렸다. 이름 없이 말 없이 기억 속에서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밤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툭하면 울컥하던 여름의 끝자락에 태호가 담배 대신 커피를 들고 나타났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성질을 냈을 시간인데 이상하게 조용했다. 형광등 아래서도 눈동자는 탁했고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석은 텅 빈 찻집 한쪽 구석을 가리켰고 태호는 묵묵히 앉아 컵을 내려놨다. 둘 사이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마주 앉아 있지만 시선은 서로의 얼굴을 정확히 피하고 있었다.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태호였다. 나 유정이한테 제대로 사과도 못했어. 너 그거 알지? 내가 그 애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민석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지만 막상 듣고 보니 속이 서늘해졌다. 그는 대답 대신 천천히 머그잔을 돌렸다. 굳은 침묵이 잠시 흘렀고 태호가 이어 말했다. 감정 조절이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 처음엔 그냥 예민한 줄 알았는데 병이래. 진짜. 근데 병이라고 해서 내가 한 짓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 순간 민석은 유정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정하면서도 조심스러웠고 뭔가 말을 하다가도
꼭 멈추던 눈빛. 지난 겨울 눈 오는 날 데려다 주면서 본 손등의 옅은 멍. 말도 없이 사라졌던 그날 밤. 그 모든 퍼즐이 머릿속에서 철컥 맞물려 버리는 기분이었다. 수감되기 전에 너밖에 없다 싶었어. 유정이 혼자 두면 진짜 무너질 것 같아서. 내가 곁에 있어주면 그 애 좀 덜 힘들지 않을까 해서. 태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석은 속으로 이미 수없이 무거운 문장을 떠올리고 있었다. 왜 나야? 왜 지금이야? 그 부탁을 내가 받아도 되는 건가?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정반대였다. 그래, 나라도 지켜볼게. 대신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땐 직접 사과해. 그 애는 그럴 자격 있어. 그 말에 태호는 고개를 떨군 채 고맙다는 말을 삼켰다. 민석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태호도 천천히 뒤따랐다. 찻집을 나서는 그의 어깨는 지독하게 작아 보였다. 문 앞에서 헤어질 때 태호가 민석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유정이 많이 약해. 그거 꼭 기억해줘. 나 같은 놈 옆에 두느라 많이 무너졌던 사람이야. 그날 밤 민석은 혼자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입을 굳게 다문 채 걸었다. 마음속에선 수없이 되뇌었다. 지켜줘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지켜야 한다. 그렇게 자신을 다잡았지만 민석은 아직 몰랐다.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그날부터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문을 열었을 땐 무언가 무너져 있을 줄 알았다. 어질러진 거실이나 흐트러진 표정, 아니면 울음 자국이라도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유정은 너무나도 조용했고 이상하리만치 단정했다. 바닥은 잘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 너머 햇빛은 무표정하게 쏟아지고 있었으며 그녀는 주방에서 조용히 상을 차리고 있었다. 민석은 그 장면을 멀찍이 선 채로 한참 바라봤다.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유정이 먼저 말했다. 점심 드셨어요? 된장국 끓였어요. 남은 두부랑 애호박이 있어서 딱히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 말은 그저 던진 인사였을지도 모르지만 민석은 어딘가 뜨끔했다. 이 상황에서 따뜻한 국물을 끓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아프게 느껴졌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는 그녀의 어깨가 더 위태롭게 보였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 앞에 앉았다. 유정은 앞치마를 벗으며 그 맞은편으로 와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엔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과 낯선 침묵이 놓였다. 혼자 있는 거 익숙한 줄 알았거든요. 유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근데 요즘엔 그게 점점 무서워지더라고요. 이상하죠. 민석은 젓가락을 손에 쥔 채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눈을 맞췄고 그 눈엔 두려움도 원망도 기대도 섞여 있었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의 덩어리가 그 눈에 고여 있었다. 민석은 조심스레 말했다. 당연한 거예요. 누구라도 혼자면 무서워지죠.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태호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나 봐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러고는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날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냥 말없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 말은 결코 가볍지 않았고 민석은 그 무게를 고스란히 느꼈다. 태호의 부탁이 떠올랐고 그 부탁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도 어렴풋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민석의 머릿속을 점점 가득 채우는 건 의무나 도리가 아닌 눈앞의 여자가 뱉어낸 외로움의 결이었다. 식사는 조용히 흘러갔고 말없이 밥을 먹는 그녀의 손끝이 부드럽게 떨리고 있다는 걸 민석은 그제야 알아챘다. 식사를 마친 뒤 유정은 빈 그릇을 정리하며 말했다. 민석 씨, 앞으로도 가끔 들러주세요. 저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요. 민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향한 눈길은 처음보다 훨씬 오래 머물렀다. 떠날 때가 되어 문 앞에 섰을 때 유정이 갑자기 뒤에서 말했다. 태호가 참 이상했어요. 부탁은 당신한테 하면서도 정작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남기더라고요. 그 말엔 애틋함도 원망도 체념도 묻어 있었다. 민석은 그 말을 마음 깊숙이 담고 집을 나섰다. 등 뒤로 닫히는 문 소리가 유독 길게 들렸고 그 소리엔 다음에 또 와요라는 무언의 여운이 붙어 있는 것만 같았다. 늦은 오후였다.
빛이 서쪽으로 기울며 거실 안쪽까지 스며들었고 창문에 들이운 커튼은 반쯤 열려 바닥 위로 부드럽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석은 유정의 앞에 놓인 잔에 조용히 커피를 따라주며 가벼운 숨을 내쉬었다.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조용한 시간이었고 서로의 기척만이 온기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수단처럼 느껴졌다. 유정은 커피에 입을 대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민석은 그 모습에서 뭔가 벗겨지지 않은 껍질을 느꼈다. 마치 안간힘으로 평온한 얼굴을 붙들고 있는 사람처럼. 커피 맛있네요. 그냥 믹스인 줄 알았는데 그녀가 문득 말했다. 민석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진짜 원두예요. 에스프레소로 내려봤어요. 조금 진하죠. 딱 좋아요. 이런 거 혼자 있을 땐 잘 안 마시게 되니까. 대화는 부드럽게 흘렀지만 두 사람 사이엔 아직 낯선 여백이 놓여 있었다. 민석은 컵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때 우연처럼 시야의 가장자리에 들어온 문틈 너머의 벽. 그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멈춰섰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따라왔다. 벽지 위로 살짝 어긋난 그림자의 형태. 민석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섰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너머에 있는 벽면엔 작지 않은 파손 자국이 있었다. 단순한 찍힘이 아니라 뭔가가 강하게 부딪혀 생긴 듯한 움푹 들어간 형태.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자국은 주먹 크기였고 가장자리엔 얇게 벗겨진 석고 가루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건 분명히 맞은 자국이 아니었다. 때린 자국이었다. 그 순간 민석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장난이 아니었다. 농담처럼 들었던 유정의 혼잣말들, 묘하게 다친 손 등 아무 일 없는 척 웃던 얼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흔적 아래에서 설명되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으며 돌아섰고 유정은 여전히 잔을 감싸 안고 앉아 있었다. 저 벽 언제 그렇게 된 거예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빠져나갔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고 부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 안 나요. 아마 작년 겨울쯤.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고 유정도 더는 설명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엔 다시 정적이 흘렀고 이번에는 그 침묵이 벽지 위의 흠집처럼 명확한 상처로 남았다. 민석은 속으로 수십 번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태호가 저걸 저 주먹으로, 유정이 저기 있었던 건가? 태호가 화내면 좀 격해지긴 했어요. 유정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 사람인 건 알았는데 그게 나한텐 좀 오래 남더라고요. 상처가, 아니 기분이. 그녀는 커피잔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말을 끝맺었고 민석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왜 그녀가 그렇게 조용한지, 왜 말보다 눈빛으로 자신을 설득하려 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처음부터 그녀를 피하지 않았는지. 모든 설명은 그 벽 하나로 충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민석은 알지 못했다. 그 벽을 본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한 다른 감정이 단순한 분노나 동정은 아니라는 사실을. 서랍을 열려던 건 아니었다. 단지 물컵을 가지러 주방 옆 협탁 쪽으로 갔다가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걸 발견한 것이고 안에 든 것들이 시야에 들어온 건 그저 우연이었다. 하지만 민석은 알았다. 어떤 우연은 피할 수 없는 필연처럼 흘러들어온다는 걸. 그 서랍 안엔 약봉투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흔히 볼 수 있는 진통제나 영양제 종류가 아니었다. 하나하나 눈으로 훑어보는 사이 손끝이 살짝 떨렸다. 알프라졸람정 0.5mg, 졸피뎀 타르타르정 10mg, 에스시탈로프람정, 클로나제팜정, 그리고 각각의 복용 주기와 시각이 빼곡히 적혀있는 진료일지 조각들. 민석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이건 허락 없는 침입 같았고 동시에 그녀가 버티고 있다는 유일한 흔적처럼 느껴졌다. 순간 뒤에서 가볍게 울리는 기척에 그는 고개를 돌렸다. 유정이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서랍 쪽을 바라보다 이내 민석과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놀라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눈엔 묘한 해탈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거 좀 많죠. 유정이 먼저 말했다. 민석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고
그래서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서랍을 닫으며 덧붙였다. 수면제는 반년 전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항우울제는 그보다 더 전부터였고요. 민석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괜찮아요, 유정 씨. 그거 누구 탓 아니에요. 그녀는 작게 웃었고 웃음 속엔 쓸쓸함이 뒤섞여 있었다. 누구 탓 아니라고 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그런 말 가끔 더 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나 혼자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라서. 말을 이어가던 그녀가 창가로 시선을 돌렸다. 햇살은 그녀의 얼굴 옆으로 부드럽게 흘렀고 그 빛에 물든 눈동자는 의외로 맑았다. 그러나 민석은 그 맑음이 결코 평온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삼킨 끝에 남은 투명함이라는 걸 알아챘다. 가끔은 그냥 멈추고 싶었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땐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떤 위로도, 어떤 다짐도, 어떤 말조차도 지금 이 고백 앞에선 너무 작고 가벼웠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그녀 옆에 섰고 아주 조심스레 물었다. 도움 받았어요? 병원 꾸준히 다녔어요? 유정은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다. 다녔어요. 안 다녔으면 이미 나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은 무섭도록 조용했고 민석은 다시 침묵했다. 말은 많을수록 가벼워지기 마련이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말보다 그 옆에 서 있는 게 더 중요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민석을 바라봤다. 이번엔 그 눈빛이 한결 부드러웠다. 나 민석 씨한테만은 안 들키고 싶었는데. 민석은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다. 그녀의 눈이 그 어떤 단어보다 먼저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 눈은 조용했고 투명했고 위험할 만큼 깊었다. 비는 낮부터 쉬지 않고 내렸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닦아내듯 줄기차게 이어졌고 방 안은 그 소리에 익숙해진 듯 고요했다. 민석은 저녁 무렵 아무런 연락도 없이 유정의 집을 찾았다. 우산 없이 걸어온 탓에 그의 어깨와 머리칼은 축축이 젖어 있었고 셔츠 자락은 피부에 들러붙어 몸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문을 열어준 유정은 놀란 기색도 없이 수건을 내밀었다. 조심하지 그랬어요.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고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그 수건을 받아들고 거실로 들어섰다. 따뜻한 커피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았고 조명이 어슴푸레한 탓인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무뎌지기보다 더 도드라져 보였다. 거실 한켠에 앉아있던 유정은 창밖을 바라보다 혼잣말처럼 말했다. 비는 계속 내리는데 아무것도 씻기지 않아요.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기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말끝엔 오래된 울음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민석은 그녀 옆에 조심스레 앉았다. 말없이 그녀의 손등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물었다. 유정 씨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러곤 말없이 고개를 돌려 그의 어깨에 기대왔다.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멈추고 싶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요. 민석은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유정은 이번에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을 더 깊게 맞잡으며 한 손으로 그의 팔을 끌어당겼다. 머리칼 사이로 스치는 향기와 손끝으로 전해지는 떨림,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숨결은 두 사람 사이의 경계를 천천히 허물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유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근데 이렇게라도 누가 날 안아줬으면 싶었어요. 진심으로 아무 말 없이. 민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이 유정의 얼굴을 스쳤고 그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위로를 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그의 젖은 머리칼을 쓸었고 민석은 천천히 그녀의 손목을 따라 손끝을 어루만졌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숨결 하나만큼 남아 있었고 그조차도 점점 좁아졌다. 유정은 눈을 감았고 민석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볼에 입을 맞췄다. 그 키스는 조용하고 오래 이어졌다. 손끝이 목선을 따라 움직였고 그녀의 셔츠 단추 하나가 떨리는 손끝에 의해 풀려나갔다. 숨이 깊어졌고 말은 점점 사라졌다. 유정은 민석의 셔츠 자락을 붙은 채 속삭였다. 계속 곁에 있어줄 거죠.
오늘 밤만이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민석은 대답 대신 입술로 그녀의 이마를 천천히 눌렀다. 손이 그녀의 등 위를 따라 흘렀고 어깨 너머 머리카락은 한쪽으로 흘러내렸다. 침실 문은 열려 있었고 두 사람은 그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민석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마지막 단추 위에 손을 얹었고 유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단추는 하나씩 풀려갔고 그녀의 숨은 점점 가팔라졌다. 어깨에서 셔츠가 흘러내리는 순간 민석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입술을 목덜미 아래로 내렸다. 민석은 그녀의 등을 감싸 안은 채 조금 더 강하게 끌어당겼다. 그녀의 뺨이 그의 가슴께에 닿았고 이마가 천천히 그의 턱 아래로 내려앉았다. 작은 한숨이 그녀의 입술 사이에서 터졌고 그 소리에 민석은 더 깊은 숨을 들이켰다.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고 서로의 체온이 겹쳐지며 뜨거운 숨결이 피부 위를 스쳤다. 그의 손끝은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유정은 부드럽게 민석의 등허리를 매만졌다. 한 걸음, 두 걸음. 두 사람은 말없이 방 안으로 물러섰고 벽에 기대선 채 서로를 마주 보았다. 민석은 조심스레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고 유정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내가 먼저 손 내민 거니까 민석 씨가 후회하진 않았으면 해요. 민석은 그 말에 대답 대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이마에서 관자놀이로 그리고 다시 그녀의 입술 가장자리로 입맞춤이 흘렀고 그녀는 그 흐름을 따라 눈을 감았다. 셔츠 소매가 흘러내리고 민석의 손이 그녀의 등선을 따라 깊게 내려갔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두 사람의 숨결은 더는 구분되지 않았다. 조명이 어슬매지자 그림자들은 벽을 타고 흘렀고 민석은 천천히 그녀를 침대 가장자리에 앉혔다. 그 순간 모든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실했다. 셔츠가 바닥에 떨어지고 민석은 그녀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손등에 얹었다. 유정은 그 손등을 매만지며 다시 말했다. 아무 말 없이 이대로만 있어줘요. 부탁이에요. 창밖 빗소리는 더 거세졌고 바람이 커튼 틈새로 스며들어 방 안을 가볍게 흔들었다. 민석은 침대 곁에 무릎을 꿇은 채 유정의 손을 잡고 오랜 시간 가만히 눈을 바라봤다. 그 속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묵직한 결심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민석의 손등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누군가 날 봐줘서. 그 말에 민석은 다시 숨을 들이켰다. 이 밤은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겠지만 분명히 기억될 밤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선을 넘지 않았지만 그 마지막 경계 앞에 마음과 마음이 가장 가까워진 상태로 천천히 앉아 있었다. 아침은 너무도 평범하게 시작됐다. 창밖에선 비가 그쳐 있었고 새벽녘의 습기가 창문을 희미하게 흐리게 만들었다. 민석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곁은 이미 비어 있었다. 이불 자락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어젯밤의 체온은 어느새 식어 있었다. 그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다. 문틈 사이로 부엌에서 들려오는 냄비 끓는 소리와 수저 부딪히는 소음이 너무도 익숙한 풍경처럼 다가왔다. 거실로 나왔을 때 유정은 조용히 아침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흰색 앞치마를 둘렀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담했고 움직임은 어제의 흔적을 지운 듯 부드러웠다. 민석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차마 입을 열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았다. 식사해요. 속 비어 있을 테니까. 유정이 먼저 말을 꺼냈다. 목소리는 낮고 억지로 평온을 가장한 듯했지만 그 안엔 어딘가 매듭진 숨결이 느껴졌다. 민석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어젯밤 일에 대해서.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된장국을 휘젓다가 아주 짧고도 명확하게 대답했다. 잘못이었죠. 우리 둘 다. 그 말이 오히려 민석을 더 미치게 만들었다. 밤새 그녀의 숨결과 떨림을 기억하고 있던 그의 마음은 그 한마디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는 이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 말이 던져진 순간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게 다예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든 채 그의 눈을 잠시 마주보다가
다시 국을 입에 떠넣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너무도 단정했고 그게 오히려 더 큰 이질감으로 다가왔다. 민석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분명 그 밤 그녀는 자신을 받아들였고 눈을 감고 입술을 열었으며 떨리는 손으로 그의 등을 안았는데 아침에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말 한마디로 그 밤을 지워버렸다. 식탁 위엔 조용히 김이 피어올랐고 두 사람은 국물 넘기는 소리 외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석은 더 이상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주방을 지나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유정이 조용히 말했다. 민석 씨, 그는 멈춰 섰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도 그를 붙잡진 않았다. 말없이 식탁에 앉은 채 식은 밥을 바라보기만 했다. 민석은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려다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 정도로 굳어 있었고 그 표정이 더는 평범한 감정을 담고 있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어젯밤 그녀가 건넸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말로는 잘못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그 눈동자 속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잔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현관문을 열기 전 그는 짧게 말했다. 그게 정말 유정 씨가 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민석은 문을 닫고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그녀가 식탁에 남긴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잘못이었죠. 우리 둘 다. 그 말엔 끝이 있었고 동시에 시작도 있었다. 그는 더는 발걸음을 재촉하지 못한 채 건물 밖을 나서며 무겁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 순간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던 유정은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였다. 근데 왜 나는 그 밤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 걸까? 아무도 듣지 못한 그 말이 식은 찻잔 사이에서 작게 울려 퍼졌다. 밤이 깊어갈 무렵 민석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문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 사이로 비쳐들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도 보지 않았고 음악도 틀지 않은 채 그저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낮 동안 아무 일도 없던 척 웃던 유정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아침에 던졌던 그 말, 잘못이었죠. 우리 둘 다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에 깊게 박혀 있었고 그 말 뒤에 감춰졌던 눈빛이 자꾸만 그를 불러냈다. 그렇게 한참을 누워있던 어느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다. 삐걱 소리가 작게 울렸고 희미한 불빛 속에서 유정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말없이 문을 닫고 천천히 다가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고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민석은 몸을 일으키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봤다. 유정은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들고 그의 옆자리에 천천히 누웠다. 숨을 죽인 채 서로를 마주보던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민석의 손을 잡아 이끌었다. 그리고 그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살며시 올려두었다. 민석은 놀랐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그 감촉은 뜨겁고 부드러웠으며 망설임조차 허락하지 않는 듯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크고 깊게 침투했다. 민석의 손가락이 천천히 떨렸고 유정은 눈을 감은 채 숨을 내쉬었다. 이불 아래로 퍼지는 온기와 얇은 옷 사이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은 그 어떤 말보다 명확했다. 민석은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손끝에 닿았고 가슴선 아래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 그대로 느껴졌다. 유정은 말없이 민석의 가슴께로 얼굴을 가져다 댔다. 그의 맥박 소리에 귀를 대고 조용히 속삭이듯 입을 열었다.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지금만요. 그 말은 신호였다. 민석은 손끝으로 그녀의 옆구리를 따라 천천히 올라갔고 유정은 이불 속에서 그의 손목을 잡아 더 깊은 쪽으로 이끌었다. 셔츠 단추 하나가 풀려나갔고 그녀의 호흡은 얇고 떨렸으며 민석의 입술은 천천히 그녀의 어깨선에 닿았다. 옷감은 조용히 스치며 아래로 미끄러졌고 민석은 한 손으로 그녀의 등선을 감싸 안았다. 유정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숨을 토했고 그 숨소리 하나하나가 민석을 미치게 만들었다. 이불 안의 공기는 빠르게 뜨거워졌고 두 사람의 움직임은 점점 격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목덜미에 입술을 눌렀고 유정은 손끝으로 그의 뒷목을 감쌌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불 위에 흩어진 옷가지와 뒤엉킨 손길은 더 이상 선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민석은 마지막 단추에 손을 얹은 채 유정의 눈을 바라봤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후회도 망설임도 없었다. 입맞춤은 다시 시작됐고 이번엔 처음보다 훨씬 더 깊고 길고 격렬했다. 이불 안에서 그녀의 체온이 점점 더 짙게 밀려왔다. 민석은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조심스레 그녀의 눈가에 입을 맞췄다. 그 작은 접촉에도 유정은 숨을 들이켰고 그 숨결은 곧 민석의 입술에 머물렀다. 그는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떨림이 더는 망설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너무도 생생하고 벅차서 생긴 감각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괜찮아요. 그때처럼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유정이 낮은 속삭임으로 말했다. 지금은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요. 그 말은 민석의 모든 이성을 꺾어냈다. 그는 그녀의 뺨을 감싸 쥐었고 손끝에 닿는 온도에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입술이 다시 맞닿았고 이불 아래로 스치는 손길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녀의 몸이 그의 손길에 반응하며 살짝 떨렸고 그의 입술은 목선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다. 작은 신음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고 유정은 민석의 어깨를 잡아당겨 그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시간은 멈춘 듯 흘렀고 방 안은 숨소리와 이불 밑의 부드러운 마찰음으로 가득 찼다. 민석은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손을 움직였고 셔츠 자락은 어느새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그녀의 피부는 뜨거웠고 민석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전기가 흐르듯 떨림이 퍼졌다. 그녀는 한 팔로 민석의 목을 감고 다른 손으로 그의 가슴을 짚었다. 눈을 감은 채 말없이 민석의 얼굴을 끌어당기며 이 말을 맞댔다. 오늘은 숨지 말아요. 나도 그럴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의 입술은 다시 격렬하게 엉켰다. 그 입맞춤은 더는 머뭇거리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의 경계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다. 이불 속에서 맞잡은 손은 느슨해졌다가 다시 강하게 얽혔고 두 사람은 마치 숨이 닿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붙잡았다.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며 두 사람의 실루엣을 흐릿하게 비췄다. 그 안에서 민석은 그녀의 눈을 바라봤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더는 필요하지 않은 말은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모든 움직임만이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이불은 한쪽으로 밀려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체온과 숨결이 얽혀 더 뜨겁고 끈적해져 있었다. 민석은 유정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이마를 그녀의 머리카락에 댄 채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가슴께에 얼굴을 묻고 천천히 손가락으로 그의 팔을 쓸었다. 그 움직임엔 여운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민석 씨 그녀가 다시 부르자 그는 가만히 그녀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응, 듣고 있어.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 말에 민석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앞으로의 일에 대한 예감도 후회도 책임도 모든 것이 그 순간엔 희미하게 밀려들고 있었지만 단 하나 확실한 건 그녀의 체온을 아직 놓고 싶지 않다는 욕망뿐이었다. 침묵이 다시 방 안을 채웠고 민석은 그녀의 눈에 손끝을 가져가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그 눈동자는 여전히 붉었고 말없이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요. 오늘은 당신도 나도 혼자가 아니니까. 그 밤의 끝은 고요했고 그 고요는 묘하게 잔인했다. 왜냐하면 이제는 결코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다. 민석과 유정은 더 이상 말끝을 고르지 않았고 조심스러운 눈치를 살피지도 않았다. 처음엔 어색했던 식사도 눈을 피하던 순간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미소로 바뀌어 있었다. 아침이면 민석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고 유정은 그 향에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왔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며 끝나곤 했다. 마트에서는 서로가 좋아하는 식재료를 먼저 챙기기 시작했고 유정은 종종 민석의 장바구니에 초콜릿을 슬쩍 넣으며 장난을 치곤 했다. 그는 그럴 때마다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고 유정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싫으면 빼요, 뭐. 하고 말했지만 정작 민석은 한 번도 그것을 빼지 않았다. 부엌에선 서로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겹쳤다. 민석이 채소를 다듬고 있으면 유정은 뒤에서 그를 감싸 안으며 칼질하는 손을 바라보았고, 유정이 국물을 맛보면 민석은 그녀의 입술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그들은 이제 누가 먼저였는지 말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다정한 말 없이도 서로의 움직임을 읽었고 웃음 하나에도 기류가 생겨났다. 어느 날 저녁 유정은 창밖을 바라보다 무심히 말했다. 요즘이 거짓말처럼 다정해서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민석은 그 말에 잠시 젓가락을 멈췄다. 그럼에도 좋은 거면 계속 이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유정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엔 어딘가 머뭇거리는 감정이 담겨 있었고 그 침묵이 민석을 조용히 흔들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고 유정은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맞잡았다. 민석은 어느 날 유정과 함께 산책을 하다 우연히 지나친 서점 앞에서 그녀의 시선이 멈춘 걸 알아챘다. 진열된 책들 사이에 조그맣게 놓인 자존감 회복이라는 문구가 적힌 책을 그녀는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두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 짧은 장면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지우며 살아왔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했고 그 복잡한 마음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민석은 알아버렸다. 이상하리만큼 가까워진 이 거리감 속에서도 가끔 유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놓곤 했다. 태호와 함께 찍은 사진은 없었고 대부분 혼자 찍힌 일상들이었다. 그 사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은 묘하게 평온해 보이면서도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민석은 그 곁에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유정은 고개만 살짝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하루는 마치 정해진 각본처럼 반복되었고 그 반복이 주는 평화는 매혹적이면서도 동시에 불안했다. 문득 유정은 태호의 이름을 입에 올릴 듯 말 듯 망설이다가 끝내 말하지 않았다. 그 이름 하나로 지금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마음 한켠엔 언제부터인가 알람처럼 새겨진 숫자가 있었다. D13, D18, D14 그렇게 다가오는 날짜는 지금의 이 모든 다정함을 가짜로 만들 것만 같았다. 교도소 면회실은 늘 그랬듯 정적과 습기가 공존하는 곳이었다. 하얀 형광등 아래 투명한 유리창이 반듯하게 줄지어 있었고 테이블마다 앉은 사람들의 표정은 서로 닿지 않는 감정을 억지로 끌어당기려 애쓰는 듯 보였다. 민석은 숨을 한 번 고르고 의자에 앉았다. 소화기를 드는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최대한 그것을 티내지 않으려 애썼다. 잠시 후 유리 너머로 태호가 나타났다. 여전히 마른 체형이었고 얼굴은 예전보다 헬쓱했으며 눈은 더 깊게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입꼬리는 어색한 웃음을 억지로 끌어올리며 반가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민석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화기를 귀에 갖다 댔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야, 오랜만이다. 와줘서 고맙다. 내가 불렀잖아. 뭐, 안 올 수는 없었지. 서로 짧게 웃은 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소화기 너머로 잡음이 섞인 숨소리만 들리던 그 순간 태호가 낮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유정이 좀 나아졌어. 민석은 그 질문에 순간 눈을 깜빡였다. 너무도 평범하게 묻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너무도 뚜렷했기에 그는 짧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응, 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태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눈빛을 내리깔았다. 민석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 대답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 말 한마디로 자신의 위치를 거짓으로 고정시켜야 했고 그것이 점점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연애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태호는 끝까지 별말 없이 웃었고 민석은 형식적인 안부를 몇 마디 더 건넨 뒤 천천히 일어났다. 돌아서는 그의 발걸음은 묘하게 무거웠고 복도를 걸어나가는 동안
그의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오르자마자 민석은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내 입술이 저릿하게 떨리며 그의 안에서 눌러온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는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중얼거렸다. 잘 지낸다니 도대체 어느 입으로 그런 말을 한 거지. 운전석 창밖으론 어지러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민석은 그 안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날 거짓말처럼 쉽게 내뱉은 대답 하나가 자신을 밀실처럼 가둬버리고 있었다. 그는 차 시동을 걸지도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도 다시 눈을 감고 이마를 운전대에 붙였다. 뒷목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손등엔 자기 손톱이 남긴 자국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방금 전 태호의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다. 아무것도 모른 채 유정의 안부를 묻던 얼굴. 그 웃음이 민석의 가슴 한가운데를 비수처럼 찔렀다. 내 덕분에 잘 지내.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문장인지 이제야 실감이 났다. 태호는 민석을 믿었고 유정을 믿었고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그 두 사람에게 자신을 맡긴 셈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저지른 일은 그 신뢰를 조용히 밟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민석은 핸들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멀리 높은 담장이 보였고 그 뒤로는 철창과 감시탑이 어렴풋이 겹쳐 보였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의 귓가엔 마치 누군가 수화기로 다가와 속삭이는 듯한 환청이 맴돌았다. 고맙다, 민석아. 유정이만 잘 지켜줘. 그때 태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다. 민석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그 말 한 줄이 뼛속까지 저리게 박혀버렸다. 그날 이후 유정은 자주 창밖을 바라봤다. 말수가 줄었고 밥을 먹을 때도 함께 드라마를 볼 때도 웃지 않았다. 민석은 그녀의 손끝을 스치며 말 없이 안부를 묻곤 했지만 유정은 대답 대신 그 손을 조용히 빼곤 했다. 마치 어딘가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사람처럼 그녀는 조용히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 아무리 자연스럽게 다가가도 그녀는 조금씩 물러났고 민석은 그 거리감에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예전엔 함께 요리하던 주방에서 이제 유정은 혼자 무언가를 끓였고 민석이 다가가자 조금만 혼자 있고 싶어요. 라며 등을 돌렸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석은 자리를 피했지만 그 여운은 도려낸 것처럼 깊게 남았다. 결국 어느 날 밤 유정은 민석에게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우린 끝내야 해요. 너무 깊이 빠졌어요. 이건 더 이상 안 돼요. 민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도무지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들고 있던 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민석 씨만 몰랐던 거예요. 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정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수없이 흔들리고 부서진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석은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그녀 앞을 막아섰다. 그만두자고 해도 난 이제 못 돌아가. 난 이미 다 무너졌어. 유정은 그런 민석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말 태호가 들으면 어땠을까요? 넌 그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순간 민석은 말문이 막혔다. 태호의 얼굴, 면회실, 그 유리창 너머의 웃음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그 웃음을 배신한 죄책감과 그럼에도 놓을 수 없는 절박함이 뒤엉켜 목이 맸다. 나 유정 씨 없으면 안 돼. 난 진심이야. 그 말에 유정은 눈을 감았다. 그게 더 위험해요. 진심이라는 말이. 그날 이후 민석은 유정의 등을 자주 바라보게 됐다. 그녀는 자주방에 혼자 있었고 문을 닫은 채 음악을 틀어놓았다. 그 멜로디는 멀리서 들려왔고 민석은 문 앞에서 그저 그 소리만을 들으며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가갈 수도 없는 채, 그는 점점 끝낼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리고 있었다. 창밖에는 늦가을 바람이 낙엽을 쓸어가듯 불고 있었다. 민석은 한참 동안 거실 창가에 서서 흩날리는 은행잎을 바라보았다. 그 잎들이 바람을 따라 끝없이 휘돌다 어느 틈엔가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문득 자신들의 관계도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다. 어쩌면 처음부터
이건 언젠가 흩어지게 되어 있는 장면이었는지도 모른다고. 그는 유정과 처음 마주했던 날을 떠올렸다. 태호의 부탁, 불안한 얼굴, 그리고 혼자 두면 안 되라는 말. 그 한 문장이 얼마나 무겁고도 잔인한 짐이었는지를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자신은 그저 돕는 사람일 뿐이라 믿고 있었지만 결국 누구보다 깊이 빠져들어 버렸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신은 괜찮다고, 책임질 수 있다고 믿고 싶었던 것이다. 방 안의 공기가 낯설게 식었다. 유정은 여전히 말을 아꼈고 그 침묵은 마치 미세하게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민석은 그녀의 방 앞에 놓인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당분간 혼자 있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그 한 줄이 그를 무너뜨렸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통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민석은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불 꺼진 주방을 바라보았다. 전에는 늘 웃으며 함께 식사를 준비하던 공간이었지만 이젠 냉장고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 되어버렸다. 그는 속삭이듯 입을 열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버릴지도 몰라. 누군가의 믿음을 저버린 데가. 하지만 그는 끝낼 수 없었다. 그럴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기에. 태호가 돌아왔다. 너무 조용하게, 아무 예고도 없이. 출소 날짜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날이 닥치자 민석은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집 앞 골목을 따라 익숙한 발소리가 울렸고 창밖을 내다보니 태호가 검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걸친 채 멀찍이 서 있었다. 짧은 머리, 바른 티셔츠, 그리고 그 속에 담기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유정은 말이 없었다. 태호를 본 그 순간 그녀는 아주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고 손끝이 서랍 손잡이를 쥐는 힘이 이상하게 강해졌다. 민석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알 수 없는 불안에 시선을 떨궜다. 이건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고 돌아오지 말았어야 할 과거가 문을 열고 들어온 느낌이었다. 태호가 들어온 날 저녁 셋이 마주 앉은 식탁은 무겁기 짝이 없었다. 유정은 거의 말이 없었고 민석도 어설픈 농담을 두어 차례 던졌지만 공허하게 튕겨나갔다. 태호는 그런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직도 그 국 끓이는 거 좋아하네. 그거 진짜 맛없었는데. 농담이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유정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민석은 등 뒤에서 그 말을 들었다. 이젠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해야겠죠.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봉기를 가르며 흘러나왔다. 민석은 천천히 돌아서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유정은 표정 하나 없이 그 말을 했고 그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다. 그 순간 민석은 태호의 귀환이 단지 한 사람의 복귀가 아니라 이 모든 기억 위에 덮어 씌워질 또 다른 거짓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쉬워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게 쉬워서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요. 태호가 몰라야 하잖아요. 민석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 어떤 단어도 그녀의 말보다 현실적이지 못했다. 결국 그는 주먹을 쥔 손을 조용히 식탁에 내려놓았다. 난 그렇게 못해. 매 순간이 다 기억나. 숨을 쉬는 것조차 그날 이후 달라졌어. 그럼요. 나도 그래요. 근데 다 무너뜨릴 거예요. 정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도 없이 단단했다. 그 안에 죄책감도, 애정도, 그리고 잔인한 결심도 담겨 있었다. 민석은 그 순간 그녀가 이미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자신만이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민석은 한참을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심장은 쿵쾅대지 않았고 손끝은 차가웠다. 마치 자신이 타이머를 장착한 시간폭탄처럼 느껴졌고 누군가 그 위를 조심조심 걷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폭탄의 뇌관은 이미 그녀의 입으로 건드려진 상태였다. 모든 불이 꺼진 밤 민석은 베란다에 나와 담배 대신 두 손을 입에 모았다. 차가운 공기가 손등을 감싸며 머리부터 식혀 내려갔다. 눈앞엔 불 꺼진 골목과 택배 상자가 놓인 문턱, 그리고 그 위로 느릿하게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이 있었다. 유정은 방 안에 있었고 태호는 거실 소파에서 드라마를 틀어둔 채 누워 있었다. 평범한 가정의 밤이었다. 겉으로는. 그러나 그 속에서 민석만이 알고 있었다.
이 집 안에 놓인 것들은 어느 하나 진짜가 아니었고 그 위에 걸린 시계조차 거꾸로 돌아가는 듯 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벽을 바라봤다. 그 안에서 무언가 곧 터질 것처럼 심장이 조여왔다. 태호가 돌아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됐다. 처음 며칠간은 억지로라도 웃으려 했고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움직였지만 결국 그 남자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또한처럼 큰 소리가 터졌고 이유 없는 분노가 식탁을 뒤엎었으며 벽엔 또다시 주먹 자국이 남았다. 그날 저녁 민석은 퇴근 후 문을 열자마자 탁 소리가 났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였다. 유정의 숨죽인 울음과 태호의 거친 숨소리가 엇갈렸다. 민석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고 그 장면은 마치 정지된 영상처럼 그를 맞이했다. 유정은 부엌 한쪽에 웅크리고 있었고 태호는 눈을 치켜뜬 채 한 손을 벽에 짚고 있었다. 뭘 봐? 태호가 민석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의 눈엔 술기가 있었고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정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고 팔목엔 희미한 멍 자국이 퍼지고 있었다. 형 이러지 마요. 제발. 왜? 내가 뭘 알아? 이 여자가 어떤 여잔데. 그 말에 민석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참아야 한다고 들키면 안 된다고 되뇌었지만 그의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저 참고만 있다간 정말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태호는 여전히 투덜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유정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민석이 다가가 손을 뻗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런 건 익숙해요. 그게 왜 괜찮아야 하는데. 민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끓어오르는 것이 분명했다. 유정은 그 시선을 외면하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했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나만 잠시 잊었던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석은 자신의 이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상처 입히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는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더는 이 지옥 같은 반복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그날 밤 민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문득 손톱 사이에 남은 피 냄새를 맡은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뇌가 만들어낸 환각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냄새 하나로도 그는 충분히 각성할 수 있었다. 유정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태호는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민석은 조용히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아무리 깊게 숨을 들이켜도 그 안엔 여전히 그녀의 울음소리가 배어 있었다. 그는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따뜻한 국물 냄새, 창밖으로 스미던 노을, 그리고 조심스레 건넨 말들. 이제 그 모든 것은 깨진 유리컵처럼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붙이려고 하면 할수록 손만 다치고 피만 맺히는 그런 조각들. 민석은 자신이 진짜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확실히 알게 되었다. 더 이상 태호의 그림자 속에 유정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어떤 행동으로 바뀔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비 오는 오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민석은 우산을 접고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무심코 화면을 켰다. 그 속에 도착해 있던 단 한 줄의 메시지가 그의 숨을 막아버렸다. 그때 그냥 당신한테 갔으면 달라졌을까요? 보낸 사람 유정. 보낸 시간 오후 3시 27분. 그는 손에 쥔 머그컵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머그잔을 내려놓고 다시 화면을 확인했다. 오타도 없었고 이모티콘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적힌 문장이었다. 감정의 여운은 오히려 그 정제된 문장 안에서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민석은 아무 답도 하지 못했다. 화면을 수차례 다시 켰다 껐다 반복했고 답장을 쓰려다 지우고 다시 쓰다 말았다. 그랬으면 좋았을 거예요라고 쓰고 싶었지만 그 한 줄조차 너무 진실해서 함부로 보낼 수가 없었다. 그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거리를 지나친 사람들, 흐르는 차들, 멀찍이 웃으며 대화하는 연인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세상이었지만 자신만이 멈춘 사람처럼 느껴졌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도 유정이 보내온
그 문장 하나로 그의 시간은 조용히 어긋나 있었다. 그때라는 말이 무서웠다. 그녀가 말한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태호에게 시달리던 그 밤, 아니면 처음 그가 병실에 찾아가 웃으며 손을 잡아주던 날, 어쩌면 아주 먼 옛날, 아직 아무런 선도 넘어지지 않았던, 정말 순수하게 마음만 있었던 그 순간을 말하는 걸지도 몰랐다. 문득 민석은 유정의 방 창문이 떠올랐다. 가끔 그 안에서 어렴풋이 들려오던 음악, 희미하게 빛나는 스탠드 조명, 그리고 한밤중에 들리던 작고 얇은 흐느낌. 그 모든 순간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며 그를 잠식해왔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가 그때 그를 찾아왔더라면 분명 달라졌을 거라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젠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화면을 다시 봤고 유정의 문장이 여전히 마지막으로 떠 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지금이라도.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태호였다. 그는 답장을 보내지 못한 채 화면을 꺼버렸다. 그 짧은 순간의 용기도 결국 거기까지였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진동이 꺼지고 나서도 손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고 가슴 한쪽이 마치 실금이 간 것처럼 서서히 벌어지는 느낌이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말들이 입술 끝까지 차오르다 사라졌다. 그녀가 왜 그 타이밍에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민석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유정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후회와 상처,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희망 같은 것까지 전부 꺼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커피가 다 식어버린 것도 모른 채 머그잔을 쥔 채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떨어지는 빗방울은 유리의 수십 겹의 감정을 겹쳐놓았고 그 너머의 세상은 더 이상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흐림 속에서 그는 유정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자신에게 온다면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다짐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민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조명이 낮게 깔리고 텔레비전은 꺼진 채 조용했다. 방 안으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는 여전히 몇 시간 전의 문자 한 줄에 마음이 묶여 있었다. 유정의 그때 당신한테 갔으면이라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이 똑 하고 울렸다. 두 번의 짧은 두드림. 민석은 벌떡 일어나 현관 앞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문틈 사이로 유정이 서 있었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얇은 후드 집업 안으로 떨리는 숨이 들려왔다. 하룻밤만 아무 말 없이 안아줄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낮았고 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민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자 민석은 조용히 문을 닫고 등을 기대었다. 그 고요함이 그 밤의 무게를 다 설명하고 있었다. 둘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거실의 스탠드 불빛만이 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유정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가만히 손을 모으고 있었다. 민석은 그녀의 손끝이 닿을 만큼 가까이 앉았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 그러다 그녀가 먼저 몸을 일으켜 다가왔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민석의 무릎 앞에 앉았다. 그리고 그의 두 손을 잡아 조용히 가슴팍으로 끌어당겼다. 여기서 하루만 숨 좀 쉬고 싶어요. 그 말에 민석은 그녀의 손을 감싸 안았다. 그녀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 거리엔 더 이상 과거도 죄책감도 끼어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감정만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이마를 댔고 민석은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입술이 뺨을 스치고 턱선을 타고 내려왔다. 손끝은 그녀의 뒷목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유정이 눈을 감으며 말했다. 이번엔 멈추지 말아요. 그들은 아무 망설임 없이 세 번째로 선을 넘었다. 서툴지도 급하지도 않았다. 모든 감정이 허락한 밤이었다. 옷이 한 겹 또 한 겹 조용히 벗겨졌고 숨소리는 차츰 얽히기 시작했다. 민석은 그녀의 떨리는 등을 손바닥으로 눌러주었고 유정은 한없이 조용하게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침대 위에는 한 점의 말도 소리도 없었지만
모든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이건 사랑이라 말하기엔 너무 늦은, 그러나 욕망이라 부르기엔 너무 절박한 감정이었다. 어깨를 파고드는 손끝, 등을 타고 흐르는 입맞춤, 끊어진 숨 사이사이에 스며드는 간절함.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녀가 찾아왔고 그는 받아들였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날 밤이 지나면 둘은 더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걸 서로가 알고 있었다. 이불을 덮은 채 그녀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민석은 그녀의 머리카락에 코를 묶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에게서 나던 익숙한 샴푸 향이 더 깊고 짙어져 있었다. 아늑한 어둠 속에서 숨이 섞이고 체온이 교차됐다. 무서웠어요. 유정이 낮게 말했다. 계속 이러다 다 망가질까봐. 내가 또 도망칠까봐. 민석은 한참을 말없이 그녀의 등을 쓸어주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번엔 내가 안 놓을 거야. 유정은 민석의 품 안에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더 이상 이유를 찾지 않았고 정당함도 포기했다. 오로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벽 한 칸에 기대어 버티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 밤 창밖엔 빗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민석은 잠든 유정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제야 조금은 이 밤이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고 민석은 한동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평온이 얼마나 지속될지 몰랐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구의 것도 아닌 둘만의 것이었다. 그는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다.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도망치듯이, 그러나 분명한 의지로. 그것이 무엇보다도 절박한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걸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새벽녘 민석은 잠에서 먼저 깨어났다. 옆에 눈 유정의 어깨가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이불 끝을 들어 올려 그녀를 덮어주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창밖의 세계는 여전히 차가운 현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을 보며 알림창을 확인했다. 태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2통, 그리고 오늘 저녁엔 다 같이 밥 먹자는 짧은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민석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고개를 떨궜다. 이 밤 우리 둘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유정이 깨어나며 말했다. 목소리는 아직 잠에 젖어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민석은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이마를 쓰다듬었다. 조금만 더 자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알아.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긴 거야. 그녀는 잠깐 웃다 눈을 감았다. 다시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다. 그리고 그 숨결을 들으며 민석은 생각했다. 이제 남은 건 현실이라는 괴물뿐이었다. 이 평온을 지키기 위해 그는 무엇을 감당해야 할까?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그녀의 체온이 전부였다. 태호는 결국 다시 수감되었다. 술에 취한 채 유정을 향해 또다시 폭력을 휘둘렀고 이번엔 동네의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그는 거리낌 없이 난동을 부렸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었다고 했다. 민석은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홀로 긴 산책을 했다. 하늘은 맑았지만 속은 복잡했고 다리는 방향 없이 걷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유정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스탠드 조명만이 희미하게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민석이 문을 닫는 소리에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다 들었어요. 그 사람. 그래. 이번엔 아예 다시는 못 나올지도 몰라. 민석은 조용히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유정은 한참 말이 없다가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덮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떨리지도 않았다. 이제 나 부탁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그 말은 이전과 달랐다. 그녀가 누군가에게 맡겨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움직이는 주체가 되었다는 느낌이었다.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다 손을 잡아주는 대신 조용히 말했다. 그 부탁, 나도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녀는 살며시 웃었고 민석은 그 웃음에서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가 울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모든 날들의 끝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제야 그는 이해할 수 있었다. 시작은 분명 부탁이었다. 친구의 간절함,
떠나는 이해 당부, 불쑥 들이민 사명감. 하지만 그 끝은 분명한 선택이었다. 서로를 택한 책임 있는 두 사람의 결정이었다. 그는 거실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빗물처럼 마음속에 얽히고 설켰던 감정들이 하나씩 흘러내리는 느낌이었다. 처음엔 도망이었다. 그녀를 챙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친구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 정의로운 척 모든 걸 감당하는 척했지만 결국 그 자신이 그녀를 원했고 그녀 또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호가 떠난 지금 유정은 누군가의 소유물도 돌봄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로 걸어가려는 사람이었다. 민석은 그 앞에 함께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어쩐지 기적처럼 느껴졌다. 민석 씨. 그녀가 부른 그의 이름에 그는 돌아봤다. 이젠 나 혼자라도 잘 살아볼 거예요. 근데 같이여도 괜찮을까요? 민석은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면 더 좋아요. 그 짧은 문장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고 또 다정하게 다시 채워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이유 있는 웃음이었다.